YTN 라디오 이지연의 뉴스 정면 승부 오늘 첫 번째 순서 평소와 같이 오늘 주요 뉴스 정리하는 뉴스 인앤아웃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주요 뉴스 깔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 김영민 아나운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주요 뉴스의 의미 또 배경까지 설명해드립니다. 추은호 해설위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국토부가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규제지역 조정이 일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국토부가 오늘 오전에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진행을 했고요. 인천시 그리고 세종시를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네. 서울 그리고 서울 인접지역은 아직 주택가격이 높은 수준인 점을 고려해서 규제지역 지정 유지하기로 했고요. 네. 경기도는 접경지역 등 외곽 일부 지역을 조정 대상 지역에서 빼기로 했고 지방은 거래량 감소 또 미분양 확대와 같은 주택시장 하향 안정세를 고려해서 조정 대상 지역을 모두 해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네. 오늘 조치로 투기과열지구는 기존 43곳에서 39곳으로 또 조정 대상 지역은 기존 101곳에서 60곳으로 축소가 됐고요. 이번 조치 오는 26일 0시부터 적용이 될 예정입니다. 네. 투기 과열지구 해제로 대출 규제가 일부 이제 완화된다고 하고요. 또 투기 감시도 좀 종전보다는 좀 느슨해질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윤 대통령이 오늘 새벽에 있었던 유엔 총회 기조 연설과 관련한 내용 좀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번 연설에서도 자유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21번 표현이 됐고요. 우리 네. 시간으로 오늘 새벽에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제77차 유엔 총회 일반 토의 연설 10번째로 연단에 올라서 이제 기조 연설을 했습니다. 자유와 연대, 전환기 해법의 모색이라는 주제로 약 11분간 연설을 했고요. 자유를 강조하면서 이 자유의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들이 유엔을 중심으로 연대하자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면 한 국가 내에서 어느 개인의 자유가 위협받을 때 공동체 구성원들이 연대해서 그 위협을 제거하고 자유를 지켜야 하듯이 국제사회에서도 어느 세계 시민이나 국가의 자유가 위협받을 때 국제사회가 연대해서 그 자유를 지켜야 한다. 이걸 골자로 좀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자유, 연대 중점적으로 언급이 됐습니다. 이번 기조연설 전체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뉴스인 부탁드릴게요. 일단 윤석열 대통령 유엔 총회 연설 내용 자체를 보면 별 재미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통령 역대 유엔 총회에서 연설 많이들 했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김영삼 대통령이 유엔 총회 연설 때 현장에서 취재한 경험도 있는데 네. 무슨 지금 기억에 남는 내용 연설이 하나도 없습니다. 유일하게 기억이 나는 게 우리나라 대통령으로서는 처음 연설한 1991년 노태우 당시 대통령의 연설했다라는 그 역사적인 사실은 기억에 남는데 그건 왜냐하면은 남북이 유엔 동시 가입한 다음 날 이루어진 네. 그리고 그렇군요. 유엔 회원국으로서의 첫 연설이기 때문에 기억하는데 그 이후에 여러 대통령들이 몇 번씩 가서 했지만은 내용은 솔직히 기억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아마 좋은 얘기 많이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유엔 총회 연설도 의미가 어떻다 하지만은 그 시간 지나면 다 잊혀질 겁니다. 그런데 그래도 그 내용을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면은 말씀하신 대로 자유와 연대를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위기를 진단한 세계 위기를 진단한 대목이 인상적인데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첫 번째 요인. 네. 이것은 지금 생각하는 게 날 수 있는 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연상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핵무기를 비롯한 대량 살상 무기를 위협으로 꼽았습니다. 이건 당연히 북한을 연상할 수 있는 거죠. 네. 또 세 번째 인권의 집단적 유린. 이건 북한이라든가 중국을 연상할 수 있는 거죠. 결국 어떻게 보면은 북한, 중국, 러시아를 연상시키는 듯한 언급을 하면서 네. 이것은 이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 중국과 러시아를 배제하는 가치 동맹과 맥을 같이 하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여기에 또 이제 자유라는 개념, 연대라는 개념을 가장 강조를 했는데 사실 윤 대통령도 세 가지 부분의 자유를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네 가지 자유를 이야기한 대통령 우리가 생각하죠. 루즈벨트 대통령 1941년으로 기억하는데 그때 2차 세계대전 동안에 네 가지 자유를 말하면서 언론과 네. 표현의 자유, 종교 자유, 결핍으로부터의 자유, 공포로부터의 자유하면서 이거를 강조하면서 앞으로 세계가 이렇게 바뀌어져야 된다.
이 연설 계기로 미국이 중립에서 참전으로 이렇게 방향을 턴하는 계기가 됐거든요. 네. 윤석열 대통령의 말한 자유도 어떻게 보면은 루즈벨트 대통령의 자유를 가는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예. 거기다가 또 연대, 솔리데러티라는 말을 가장 강조한 대통령이 누구냐면은 케네디입니다. 케네디 대통령이 1963년에 서울인 방문해서 유명한 연설을 했죠. 이히빈 아인 베를리너 해가지고 베를린 시민과의 연대. 우리는 자유세계 연대로 냉전 소련의 위협으로부터 결속하겠다라는 것을 강조한 것인데 두 미국 대통령의 말한 키워드를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강조했다라는 것은 어찌 보면은 자유라는 이념적 가치를 통해서 자유민주주의 진영과 연대하겠다. 결국 미국 주도의 세계 질서 재편에 적극 참여하겠다. 네. 그런 의지를 밝힌 것이다라고 볼 수도 있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윤 대통령이 얘기한 자유와 연대, 뭐 여기에 역사적인 맥락까지 짚어주셨는데 여야의 반응, 뭐 예상 뭐 하시겠지만 청취자 여러분도 예상하시겠지만은 뭐 반응은 완전히 엇갈리네요. 그렇습니다. 일단 민주당은 이번 기조연설을 두고 공허한 구호에 그쳤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 입장 살펴보면 윤 대통령이 팬데믹, 탈산소, 디지털 격차에 대한 해결책으로 국제적 자유와 연대를 강조했는데 그 해결책이 자유라는 게 좀 이해하기 어렵다. 네. 또 윤 대통령이 강조하는 자유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 국가들이 주장하는 가치 외교에 전적으로 편입하려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이렇게 언급했는데요.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도 너무 추상적이고 하나마나한 한가롭고 공허한 단어들의 조합에 불과했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인사들은 대체로 이제 구체적인 메시지가 없었다라는 부분을 좀 아쉬운 점으로 꼽았고요. 반면에 국민의힘은 잘했다 이렇게 좀 응원하는 분위기입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본인이 생각하는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치 잘 말씀하셨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말했고요. 김기현 의원도 윤 대통령의 유엔 총회 기조연설은 한마디로 대한민국 정상화 선언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여야의 이런 평가들 뉴스인 부탁드립니다. 예, 뭐 예상대로 그 당연한 서로 입장 차이 엇갈리는 반응이 나온 것도 당연하고요. 네. 민주당으로서는 그 윤석열 대통령의 연설이 너무 자유 진영과의 가치 동맹에 치우쳤다. 그러다 보니 한반도 문제를 외면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 당연히 가질 겁니다. 너무 한쪽으로 치우쳤다라는 비판이죠. 반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 이제 취임식이나 광복절 기념식에서 이제 자유 강조한 것을 유엔 총회까지 이어갔다. 결국 이것은 자유를 지키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우리도 적극적으로 책임있는 일원으로 참여하겠다라는 의지의 역할과 의지의 표현이다라고 네. 하면서 환영하는 입장. 그 서로 이념적인 색깔에 따라서 당연히 그 차이가 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뭐 잠시 전에 추 해설위원이 짚어주셨습니다만은 뭐 러시아나 북한, 뭐 중국에 대한 언급은 없었어요. 뭐 이번에 기조 연설에서 북한에 대해서 이렇게 직접적인 언급이나 제안 같은 건 없었던 거죠? 네, 자유는 이제 21번 언급했지만 북한은 단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는데요. 대신에 앞서 말씀해주신 현재의 위기 그 중에서 핵무기를 비롯한 대량 살상무기 또 인권의 집단적 유린 같은 표현이 이제 북한을 좀 간접적으로 언급했다라는 메시지가 될 수 있다라고 대통령실이 밝혔습니다. 북한에 대해서 직접적인 언급을 피한 게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그 역대 대통령들 유엔 총회에서 연설을 보면은 한반도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 이슈였습니다. 네. 그 과거 뭐 보수 정권 출신 대통령들 가령 이제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는 주로 북한 핵 문제라든가 인권 문제 그리고 통일 문제를 주로 많이 언급을 하고요. 반면에 이제 민주당 출신 대통령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 보면은 한반도 평화와 교류 협력 뭐 이런 공동체 이런 부분들을 주로 언급을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직접적으로 북한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말씀하신 대로 그 핵 문제라든가 대량 살상 무기 이것을 인권을 유린 이런 것들을 현재 세계가 겪고 있는 위기의 원인으로 진단한 것은 어떻게 보면은 북한을 한반도 평화의 당사자로 인식하고 상대하겠다라고 하는 생각보다는 오히려 핵 문제, 인권 문제 이런 걸 가지고 부딪혀야 되는 또 맞서야 되는 당사자로 보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러면은 결국 억제해야 되고 구축해야 되는 그런 대상으로 설정한 것 아니냐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이제 다른 측면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한을 상대로 이른바 이제 담대한 구상을 제안하지 않았습니까? 네. 하지만 북한은 아주 냉소적으로 대했죠. 그렇죠. 절대로 상대하지 않겠다. 그리고 최근에는 선제 핵 공격 가능하다라고 압박 수위도 높이고 있고 네. 결국 북한이 어떤 우리 측의 제의도 받아들일 자세 준비가 안 돼 있다는 상황에서 우리가 계속 뭐 새로운 제안이니 한반도 공동체론이니 내서 북한을 자극하고 하는 것도 좀 공허한 말 아니겠느냐. 그럴 바에야 차라리 북한을 자극하지도 말고 아예 무시하고 침묵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을 내렸을 가능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뭐 윤 대통령이 유엔 방문하는 기간 동안에 한일 정상회담이 열린다라고 대통령실에서 밝혔는데 일본에서는 계속 뭐 부인하고 있고 뭐 아직 뭐 합의된 바 없다 하는 식으로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오늘 일본 아사히 신문에서 보도가 났는데 기시다 우미오 일본 총리가 우리 측이 한일 정상회담 개최를 일방적으로 먼저 발표한 것에 대해서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우리 측이 시간을 조율 중이자라고 발표를 하자 기시다 총리가 그렇다면 반대로 만나지 않겠다라고 반응했다라고 보도를 한 건데요. 보통 이제 외교 관례상으로는 이 정상회담 개최 사실이 확정되면 양국이 동시에 발표를 하는 게 맞는데 우리 측이 이걸 조금 일찍 발표를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불쾌감을 드러냈다라는 겁니다. 네. 대통령실은 일일이 확인하고 반응할 건 아니다라면서 좀 말을 아끼고 있는데 한일 정상회담 일단 성사될 수 있을지 궁금하고 성사가 되더라도 좀 잘 호의적인 분위기에서 이게 될까요? 일단 지금 뉴욕 현지 시간이 새벽 4시 좀 넘었을 겁니다. 네. 4시 한 15분 가까이 됐을 텐데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기시다 총리 뉴욕 일정상 보면은 이제 양측의 회담이 이루어지려면은 뉴욕 현지 시간으로 오전 아니면 늦어도 이제 점심 때 무렵에는 회담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시각으로 보면은 내일 새벽 정도에는 네. 회담이 이루어져야지 성사가 되는데 다른 일정들이 이제 빽빽하게 있으니까요. 물론 뭐 취소하고 뭐 바꾸면 되겠지만은 뭐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개인적인 느낌은 내일 새벽에 회담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뭐 정식 회담은 아닐 수도 있어도 네. 약식 회담으로라도 진행될 가능성이 저는 높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은 만약에 회담이 결렬되면은 이게 누구 책임인가요 지금? 뭐 회담을 물론 이제 사실 먼저 공개한 우리의 측에 잘못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거보다는 오히려 회담을 피한 일본이 더 책임이 있는 것 아니냐라고 네. 비판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결렬 안 되면은 일본 측 회담 책임이 더 큽니다. 그나마 그동안에 이제 나름대로 양국 정부가 노력을 해서 진정 가능성을 보였던 이제 한일 관계 이걸 다시 또 그러면 회담이 결렬되면 다시 또 냉각으로 돌아가는데 그러게요. 그 냉각의 책임을 전적으로 일본이 줘야 되는데 일본도 굉장히 부담스럽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이제 만약에 회담이 성사되지 불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시각들을 보면은 기시다 총리가 회담에 적극적이지 않다. 왜냐하면은 일본 내 국내 정치 때문에 지지율 지금 기시다 총리 지지율이 낮고 또 자민당 내부에도 이렇게 이제 반한 정서를 갖고 있는 그 정치인들의 회담 불필요성을 주장하는 의원들이 많고 네. 또 보수층들도 일본 사회 내 보수층들도 굳이 회담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한일 관계 적극적일 필요가 있느냐라고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네. 기시다 총리도 회담에 적극적이지 않을 거다라고 보는 측도 있는데 저는 그것보다도 기시다 총리가 그래도 이번 기회를 놓치면은 사실 한일 정상회담이 다시 열리려면은 뭐 에이펙 정상회담이라든가 연말로 늦춰줘야 됩니다. 그럴 것을 또 이렇게 자신들 책임하에 이렇게 회담 책임을 질까? 그렇기 때문에
짧게라도 회담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뭐 한일 정상회담도 있지만은 뭐 더 중요한 거는 한미 정상회담 아니겠어요? 네, 한미 정상회담도 지금 내일 새벽쯤으로 예정이 돼 있고 이창양 장관도 지금 건너가 있는 상황인데요. 바이든 대통령이 인플레이션 감축법 통과시키면서 우리 전기차 시장에 지금 굉장히 빨간불이 켜져 있는 만큼 여기에 대한 논의가 있을지도 여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어떤 해결책이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까요? 일단 한미 정상회담도 긴 시간이 아닐 겁니다. 약식으로 길어봤자만 20분, 30분 정도. 그러면 사실 통역 빼고 나면은 사실 뭐 여러 가지 주제를 다루기도 참 불편하고 짧은 시간에 무슨 대단한 뭐 사태를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결론을 내리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해결책을 여기서 기대하기보다는 그래도 우리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을 상대로 문제를 강하게 제기하고 한다. 이 자체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우리는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그리고 반도체 공급망 협의체 그러니까 치포 구상에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구체화되는 시점에서 불쑥 태어난 이것 때문에 한국 기업이 엄청나게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그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강행할 경우 동맹의 가치가 심각하게 위협받을 수 있다. 훼손될 수 있다. 이런 점을 미국 대통령을 상대로 강하게 문제 제기를 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는 거죠. 물론 이제 실무진의 접근도 중요하고 모색도 중요하지만은 대통령의 말 한마디가 상당히 영향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문제만큼은 윤석열 대통령이 반드시 문제 제기를 해야 된다는 거고요. 단 이 회담을 통해서 실질적인 정책 변화 이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를 상대로 바이든 대통령을 상대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야지 변화의 그 싹들이 계속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그런 계기가 만들어지는 한미 정상회담이 됐으면 합니다. 자, 이번에는 국내 정치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어제 밤이었죠.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 성접대 의혹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또 이 전 대표가 지금 가처분 심리를 지금 5건이나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 오는 28일로 가처분 심리가 예정이 돼 있죠. 국민의힘이 담당 재판부를 바꿔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네, 요청을 했고 법원이 사실상 거부를 했습니다. 좀 자세히 살펴보면 국민의힘이 이 전 대표가 이제 정진석 비대위 직무정지 요청한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법원에 재판부 재배당을 요청을 했는데요. 그 사유를 살펴보면 사무분담상으로는 제51 민사부 외에 제52 민사부가 있음에도 이 전 대표 측의 가처분 사건을 제51 민사부에만 배당하는 건 공정성을 의심하기에 충분하다. 또 당은 51 민사부의 재판장인 황정수 판사가 전주의 위원과 서울대 법대 동기 동창이라는 점, 이 두 가지를 지금 재배당 신청의 이유로 꼽았습니다. 법원이 이제 사실상 거부한 사유를 좀 살펴보면 52 민사부는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권고 의견 8호에 따라 51 민사부 재판장이 관여할 수 없는 사건을 담당하는 예비 재판부다라면서 이 사유가 있는 사건 외에 다른 사건은 배당하지 않는다라고 거부를 했습니다. 이 권고 의견 8호가 뭐냐면 법관의 2촌 이내 친족이 법무법인 등의 변호사로 근무하는 경우 법관이 해당하는 법무법인이 수임한 사건은 처리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내용인데요. 이준석 전 대표는 이 재배당 요청에 대해서 바보가 아닌 사람들이 말이 안 되는 행동을 할 때 의뢰 지연 전술이라고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비꼬았습니다. 이제 지연 전술인가요? 일단 그 가처분 신청은 기본적으로 이준석 전 대표가 채권자입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채무자 자격으로 재판에 임하는데 결국 재판에 임할 때 채무자 입장에서는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물론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재판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재판을 이기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죠. 그래서 쓸 수 있는 권리는 다 쓰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채무자 입장에서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든 뭐 재판부 재배당 요청을 하든 그것은 국민의힘의 권리입니다. 그걸 가지고 뭐 지연 전술에 비판은 할 수 있겠지만은 채권자 측에서 상대방 측에서 비판할 수 있겠지만은 그게 뭐 전혀 문제가 될 건 아니고요. 그렇게 따지면은 뭐 이의 신청에 대해서 서울고법에 항고 가지고도 문제가 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일단 이준석 전 대표 측에서 문제 제기한 것은 보니까 재배당 요청한 형식을 놓고 왜 요청서 서면 형식이 아니라
정진석 비대위원장 명의의 공문 형식으로 제출했느냐. 이것이 그 집권 여당의 위세와 위력으로 법원을 겁박하려는 것 아니냐. 뭐 그런 비판을 했는데 사실 법원이 그 비대위원장에 보냈다고 위협받고 겁박받아서 재판 바꾸고 그러지는 않거든요. 그건 뭐 지나치게 본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실제로 재판이 이준석 전 대표 주장처럼 재판이 지연되지는 아직까지 그럴 기미는 보이지 않습니다. 네. 네. 일단 28일 열리기로 돼 있는 가처분 신청 심리 뭐 일정 변화 있다는 말은 지금 전혀 들리지 않고 네, 있거든요. 그렇죠. 어찌됐든 그 서울 남부지방법원 민사 51부에서 황정수 부장판사에서 다시 재단이 그 재판이 진행이 될 거고요. 네. 실제로 그 재판부 재배당 신청이라든가 아니면은 기피 신청해도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뭐 예외적으로 있긴 한데 예. 예외적인 경우는 뭐냐면은 재판부가 스스로 나서서 나 여기서 좀 빼달라. 더 이상 재판 못 받겠다라고 하는 경우 말고는 거의 수용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네. 아마 국민의힘도 알면서도 그 힘든 것을 알면서도 할 수 있는 모든 법적 권리 행사는 다 하겠다라고 하는 뜻으로 저는 해석이 됩니다. 예, 가처분 심리 뭐 예상대로 오는 28일 수요일입니다. 일주일 남았네요. 이제 뭐 그대로 심리가 진행이 될 것이고, 근데 좀 더 중요한 내용은 그 사이에 윤리위원회가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가 하는 것이 아닐까 싶네요. 자, 오늘 주요 뉴스 정리한 뉴스 인앤아웃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김영민 아나운서, 추은호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